부산의 3월 새벽은 유난히 쌀쌀합니다.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옷깃을 파고들고 아직 해가 뜨기 전 어둠은 항구를 짙게 감싸고 있었죠. 이 이야기의 주인공 강민재, 26살, 이제 막 청춘의 한가운데를 지나고 있는 청년입니다. 이날 소방공무원 시험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모의고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의 어깨는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공부만 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밤 12시까지 독서실 책상 앞에서 보낸 날들이었죠. 민재의 집은 부산 항구가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에 있었습니다. 오래된 판자촌, 비가 오면 빗물이 새고 바람이 불면 창문이 덜컥거리는 그런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재에게 그곳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공간이었습니다. 어머니가 계시고 돌아가신 아버지의 흔적이 남아있는 곳이었으니까요. 방문을 열고 들어서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다. 벽에 걸린 태극기, 그리고 그 옆에 놓인 낡은 군무 하나. 대한민국 해군 특전전사 강준호 아버지가 남기고 간 유품이었습니다. 민재는 어렸을 때부터 그 태극기를 보며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그 앞에 서서 민재에게 말하곤 했죠. 민재야. 아버지의 목소리는 낮고 굵었지만 그 안에는 따뜻함이 가득했습니다. 우리는 늘 깃발 아래 서는 사람들이야. 나라가 위험하면 먼저 뛰어들고 사람이 위험하면 먼저 손 내미는 거야. 그게 우리 강씨 집안 사람들이고 그게 대한민국 군인이야. 그리고는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대신 하늘이 도와준다. 꼭 돌아온다. 그게 대한민국이야. 어린 민재는 그때는 그 말의 의미를 잘 몰랐습니다. 하지만 자라면서, 그리고 아버지를 잃고 나서야 그 말이 얼마나 무거운 의미인지 깨닫게 되었죠. 그날 밤 민재는 TV를 켰습니다. 마침 특집 다큐멘터리가 재방송되고 있었습니다. 한국해군 청해부대 소말리아 인질 구조 작전 성공. 민재는 그 영상을 몇 번이고 돌려봤습니다. 어릴 적부터 수없이 봤던 장면이었지만 볼 때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총탄이 빗발치는 어두운 바다 위, 거친 파도가 배를 흔들고 총성이 밤하늘을 가릅니다. 그 혼란 속에서 검은 전투복을 입은 한국 특수부대원 한 명이 외국인 선원을 등에 업고 달립니다. 카메라가 잠깐 그의 모습을 클로즈업합니다. 오른팔에 선명하게 새겨진 태극기 패치, 왼쪽 가슴에 붙은 이름표. 강준호. 민재는 그 장면을 처음 봤을 때를 기억합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였죠. 학교에서 돌아와 뉴스를 보다가 그 장면이 나왔습니다. 어머니가 갑자기 TV 앞에 주저앉으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민재야, 저 사람이 내 아버지야. 그날 이후로 민재는 그 영상을 볼 때마다 가슴 한켠이 먹먹해졌습니다. 아버지는 그 작전 이후 몇 년을 더 복무하셨지만 결국 작전 중 입은 부상 후유증으로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민재가 고등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장례식장에는 해군 의장대가 와서 예포를 쏘아 올렸고 태극기가 관을 덮었습니다. 그날 어머니는 말없이 눈물만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민재에게 작은 상자 하나를 건네셨죠. 아버지가 너한테 꼭 주라고 하셨어. 상자 안에는 작은 금속 배지가 들어있었습니다. 태극기 모양의 반짝이는 배지였습니다. 뒷면에는 아버지의 친필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민재에게 아빠의 목숨줄이었다. 언젠가 내가 누군가를 살리게 되는 날, 이 배지가 내 가슴에서 반짝였으면 좋겠다. 아빠가. 민재는 그날 이후로 그 배지를 항상 가지고 다녔습니다. 지갑 안에 넣어두고 중요한 날에는 옷에 달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소방공무원 시험을 보는 날에도 정장깃에 그 배지를 꽂았습니다. 시험 전날 밤, 민재는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알람은 새벽 5시로 맞춰놨습니다. 이번에만 붙으면. 민재는 천장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번에만 붙으면 엄마 더 이상 편의점 야간 알바 안 하셔도 돼. 어머니는 남편을 잃은 후 혼자서 아들을 키우기 위해 온갖 일을 다 하셨습니다. 낮에는 식당에서 일하시고 밤에는 편의점에서 일하셨습니다. 허리도 안 좋으시고 위장도 안 좋으셨지만 병원 한번 제대로 못 가셨습니다. 민재 시험 붙으면 그때 가지 뭐. 어머니는 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민재는 그 생각만 하면 가슴이 아팠습니다. 꼭 붙어야 해. 이번에는 꼭. 3년이라는 시간이었습니다. 처음 떨어졌을 때는 창피했습니다. 두 번째 떨어졌을 때는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이제 이번이 세 번째 도전입니다. 주변 친구들은 이미 다 취직을 했습니다. 군대 동기들도 회사를 다니고 결혼 준비를 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하지만 민재는 여전히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한 번도 재촉하지 않으셨습니다. 민재야, 천천히 해. 엄마는 괜찮아. 하지만 민재는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허리가 점점 더 굽어가고 있다는 것을, 손마디가 점점 더 굵어지고 있다는 것을. 그래서 이번에는 반드시 붙어야 했습니다. 시험 당일 아침, 민재는 새벽 5시 알람에 일어났습니다. 어머니는 이미 일어나 계셨습니다. 엄마, 왜 벌써 일어나셨어요? 아들 시험 보는데 어떻게 자니? 밥 먹어라. 식탁에는 따뜻한 미역국과 밥이 놓여 있었습니다. 엄마가 새벽에 끓였어. 미역국 먹으면 합격한다고 하잖아. 민재는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엄마, 왜 그래? 어서 먹어. 시험 늦겠다. 어머니는 돌아서셨지만 민재는 보았습니다. 어머니가 눈물을 훔치시는 모습을. 민재는 꾹 참고 밥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준비한 정장을 입었습니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정장은 아버지가 입으시던 것을 수선한 것이었습니다. 약간 큰 감이 있었지만 민재에게는 가장 소중한 옷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버지가 남긴 작은 태극기 배지를 깃에 꽂았습니다. 아빠, 저 오늘 사람 살리는 소방관 되러 갑니다. 민재는 거울 속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꼭 합격해서 아빠처럼 사람들을 지키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집을 나서는 민재의 등을 어머니가 바라보셨습니다. 민재야. 민재가 돌아봤습니다. 엄마는 내가 그냥 건강하게만 돌아오면 돼. 그것만 바란다. 엄마, 걱정 마세요. 저 꼭 좋은 소식 들고 올게요. 민재는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날 자신이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그리고 그 선택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게 될 거라는 것을. 부산 해저터널로 가는 광역버스. 민재는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오전 7시 20분. 시험 시작은 9시. 넉넉하게 시간을 잡았습니다. 버스 안은 출근하는 사람들과 시험 보러 가는 수험생들로 붐볐습니다. 다들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민재 옆자리에 앉은 여학생도 참고서를 펼쳐 마지막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민재도 가방에서 노트를 꺼냈습니다. 지난 3년간 정리한 오답 노트였습니다. 낡고 해진 노트였지만 그 안에는 민재의 땀과 눈물이 배어 있었습니다. 마지막까지 긴장 놓지 말자. 민재는 중얼거리며 노트를 펼쳤습니다. 버스는 부산 시내를 지나 해저터널로 진입했습니다. 부산과 대한민국을 연결하는 거대한 해저터널. 바다 밑을 지나는 이 터널은 부산 사람들에게는 일상이었지만 처음 보는 사람들에게는 경이로운 풍경이었습니다. 터널 안으로 들어서자 창밖 풍경이 순식간에 어두워졌습니다. 터널 조명만이 일정한 간격으로 스쳐 지나갔습니다. 민재는 다시 노트에 집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쿵 엄청난 굉음과 함께 버스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끼익 급브레이크 소리가 터널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승객들이 앞으로 쏠리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으악, 뭐야. 무슨 일이야. 민재도 앞좌석에 부딪힐 뻔했지만 재빨리 손잡이를 잡고 버텼습니다. 버스가 멈췄습니다. 운전기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러분, 진정하세요. 앞에서 사고가 난 것 같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승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사고. 무슨 사고? 시험 시간에 늦으면 어떡해? 민재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터널 앞쪽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차들이 뒤엉켜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심상치 않았습니다. 운전기사가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119입니까? 부산 해저터널 안에서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차량 여러 대가 연쇄 추돌한 것 같고, 네, 연기가 나고 있습니다. 빨리 와주세요. 승객들의 불안감이 커져갔습니다. 불난 거 아니야? 냄새 안 나. 뭔가 타는 냄새 같은데. 민재도 코를 벌렁거렸습니다. 확실히 뭔가 타는 냄새가 났습니다. 그때 버스 앞쪽에 앉았던 한 남자가 소리쳤습니다. 앞쪽에 차에 사람 갇혀 있어요. 어떡하죠? 모두가 앞을 바라봤습니다. 민재도 자리에서 일어나 앞을 내다봤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장면을 봤습니다. 터널 벽에 처박힌 검은색 승용차. 앞부분이 완전히 찌그러져 있고
안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하얀 마스크를 쓴 노인 한 분과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여자아이가 안전벨트에 묶인 채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얼굴은 공포로 일그러져 있었고 노인은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민재의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머릿속에서 두 개의 목소리가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시험이 1시간 30분밖에 안 남았어. 지금 나갔다가 터널 전체가 봉쇄되면 끝이야. 3년을 준비한 게 물거품이 돼. 또 다른 목소리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저 차에서 연기가 나고 있잖아. 저러다가 불이 나면, 저러다가 질식하면. 저 아이는, 저 할아버지는. 민재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가방 안에 든 오답 노트가 느껴졌습니다. 3년간의 노력이 담긴 노트. 하지만 동시에 가슴에 꽂힌 태극기 배지도 느껴졌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민재야, 우리는 늘 깃발 아래 서는 사람들이야. 사람이 위험하면 먼저 손 내미는 거야. 민재는 눈을 감았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시험은 내년에도 있어. 하지만 저 사람들의 생명은 지금이 아니면 기회가 없어. 민재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저 밖에 나가볼게요. 주변 사람들이 모두 놀라 민재를 바라봤습니다. 옆자리 여학생이 민재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오빠, 위험해요. 그리고 시험 어떡하려고요? 버스 기사도 말했습니다. 학생, 안 돼요. 위험합니다. 곧 소방대가 올 겁니다. 하지만 민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소방대가 오려면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 사이에 저 사람들이. 민재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가슴에 꽂힌 태극기 배지를 한번 만져보고는 버스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문 열어주세요. 운전기사는 망설였지만 민재의 단호한 눈빛을 보고는 한숨을 쉬며 문을 열어줬습니다. 조심하세요, 학생. 민재는 고개를 끄덕이고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터널 안 공기는 뜨겁고 매캐했습니다. 연기가 점점 더 짙어지고 있었습니다. 민재는 사고 차량 쪽으로 뛰어갔습니다. 그 순간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민재가 터널 안으로 뛰어든 순간 그를 감싼 것은 뜨거운 열기였습니다. 코를 찌르는 매캐한 연기, 타이어가 타는 냄새, 그리고 멀리서 들려오는 비명들. 평소 같으면 겁을 먹고 도망쳤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민재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그랬듯이, 아버지가 소말리아 바다에서 그랬듯이 민재는 위험 속으로 달려 들어갔습니다. 사고 현장은 참혹했습니다. 대형 화물트럭 한 대가 중앙에서 멈춰 있고 그 주변으로 승용차 서너 대가 연쇄 추돌한 상태였습니다. 유리 파편이 바닥에 흩어져 있고 차량에서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것은 터널 벽에 정면으로 충돌한 검은색 국산 세단이었습니다. 앞 범퍼가 완전히 찌그러져 엔진룸까지 밀려 들어갔고 보닛에서는 작은 불꽃이 튀고 있었습니다. 민재는 차 옆으로 달려갔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광경에 그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운전석에는 70대쯤 되어 보이는 노신사가 안전벨트에 묶인 채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흰 머리, 주름진 얼굴, 그리고 천천히 흐르는 땀방울. 의식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뒷좌석에는 초등학교 저학년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가 울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숨이 안 쉬어져요. 아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얼굴은 공포로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민재는 차 문 손잡이를 붙잡고 힘껏 당겨봤습니다. 1번, 2번, 3번. 하지만 문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충격으로 인해 차체가 완전히 찌그러지면서 문틀이 변형된 것이었습니다. 젠장. 민재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터널 벽 쪽에 비상 소화기가 비치되어 있었습니다. 민재는 재빨리 달려가 소화기를 들어왔습니다. 생각보다 무거웠지만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었습니다. 저기요. 얼굴 가리세요. 유리 깨질 거예요. 민재가 소리쳤습니다. 아이가 고개를 숙이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민재는 소화기를 양손으로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뒷좌석 창문을 향해 있는 힘껏 내리쳤습니다. 펑 강화 유리가 산산조각 나며 깨졌습니다. 유리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고 민재의 팔에도 작은 상처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안에서 터져나온 연기였습니다. 뜨겁고 매캐한 연기가 한꺼번에 밖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민재는 기침을 하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콜록, 콜록. 눈이 따갑고 숨을 쉬기가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민재는 다시 차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도와줄게요. 깨진 창문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뒷문 손잡이를 찾았습니다. 안쪽에서 문고리를 잡아당기자 뒷문이 겨우 열렸습니다. 나와요, 빨리. 민재는 아이의 안전벨트를 풀고 아이를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아이는 울면서 민재의 목을 꼭 껴안았습니다. 무서워요. 할아버지가. 괜찮아요. 할아버지도 제가 구해드릴게요. 저기 터널 벽 쪽에 가서 앉아 있어요. 알았죠? 민재는 아이를 안전한 곳으로 데려다 놓고 다시 차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운전석에 노신사를 구해야 했습니다. 문제는 운전석 문이 완전히 찌그러져서 열리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민재는 깨진 뒷좌석 창문을 통해 차 안으로 상반신을 집어넣었습니다. 좁았습니다. 어깨가 겨우 들어갈 정도였습니다. 유리 파편이 옷을 찢고 살을 긁었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할아버지, 들리세요? 노신사는 희미하게 신음을 냈습니다. 의식은 있지만 거의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민재는 안전벨트 버클을 찾아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더. 민재는 이를 악물고 몸을 더 깊숙이 밀어 넣었습니다. 팔꿈치가 유리 파편에 긁혀 피가 흘렀지만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손끝이 버클에 닿았습니다. 딸깍. 안전벨트가 풀렸습니다. 좋아. 하지만 그때였습니다. 푸웅. 차량 엔진룸에서 또 한 번 작은 폭발음이 들렸습니다. 불꽃이 크게 치솟으며 본격적인 화재로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안 돼. 민재의 얼굴에 뜨거운 열기가 덮쳤습니다. 시간이 없었습니다. 민재는 노신사의 몸을 끌어당겼습니다. 하지만 노신사는 의식이 거의 없어 몸에 힘을 줄 수 없었고 민재 혼자서는 좁은 공간에서 끌어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제발. 민재는 자신의 정장 재킷을 벗어 던졌습니다. 그리고 있는 힘을 다해 노신사의 상체를 끌어당겼습니다. 조금씩. 민재의 팔 근육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팔꿈치는 이미 너덜너덜해져 있었고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에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대한민국 사람은 이런 거 그냥 못 본 척 못해. 사람이 먼저야. 민재야. 우리는 깃발 아래 서는 사람들이야. 민재는 눈물을 흘리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할아버지, 힘내세요. 조금만요. 드디어 노신사의 상체가 뒷좌석 쪽으로 빠져나왔습니다. 민재는 노신사를 차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그리고 등에 업었습니다. 무거웠습니다. 민재는 평소 운동을 꾸준히 해왔지만 지금은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연기를 너무 많이 마셔서 숨이 가빠왔고 팔의 화상과 상처 때문에 힘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민재는 비틀거리며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뒤에서 또 한 번 폭발음이 들렸습니다. 민재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앞만 보고 뛰었습니다. 터널 벽 쪽 안전지대까지. 아이가 기다리고 있는 곳까지. 조금만. 마침내 민재는 안전지대에 도착했습니다. 노신사를 조심스럽게 바닥에 눕혔습니다. 아이가 달려와 할아버지를 흔들었습니다. 할아버지. 노신사는 여전히 의식이 희미했습니다. 민재는 재빨리 심폐소생술 자세를 취했습니다. 소방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면서 응급처치를 수없이 연습했습니다. 이론이 아닌 실전이었습니다. 민재는 노신사의 가슴에 손을 올리고 압박을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리듬을 맞춰 꾸준히 압박했습니다. 30번. 그리고 인공호흡. 다시 30번 압박. 민재의 팔은 이미 한계였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살아나세요, 할아버지. 제발. 그때 터널 반대편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빨간 불빛이 터널 벽을 비췄습니다. 119 구급차와 소방차였습니다. 여기요. 여기 사람 있어요. 민재가 소리쳤습니다. 구급대원들이 재빨리 달려왔습니다. 비켜주세요. 저희가 하겠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민재를 밀어내고 노신사를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전문 장비로 산소 마스크를 씌우고 심전도를 확인했습니다.
민재는 그제야 자리에서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벽에 기대어 겨우 버텼습니다. 또 다른 구급대원이 민재에게 다가왔습니다. 학생, 괜찮아요? 앉아요. 앉아. 민재의 팔을 본 구급대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팔이 이게 뭐야? 빨리 치료받아야 돼요. 민재는 그제야 자신의 팔을 내려다봤습니다. 팔뚝 전체가 검붉게 부어올라 있었고 곳곳에 화상과 베인 상처가 있었습니다. 정장 바지도 찢어져 있었고 무릎에서도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민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괜찮아요. 저 할아버지랑 아이부터. 지금 당신도 환자예요. 치료 안 받으면 큰일 나요. 구급대원은 강하게 말하며 민재를 구급차 쪽으로 데려갔습니다. 민재는 벽에 걸린 비상시계를 봤습니다. 오전 8시 20분. 시험 시작까지 40분 남았습니다. 아니, 이제는 의미가 없었습니다. 터널은 완전히 봉쇄됐고 경찰이 주변을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대체 이동 경로도 이미 막혔습니다. 시험. 민재의 입에서 작은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오늘 시험. 끝났다. 3년의 준비, 수천 시간의 공부, 어머니의 기대,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민재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바로 옆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맥박 돌아왔습니다. 호흡 안정적입니다. 환자 의식 회복 중. 구급대원들이 노신사를 살려내고 있었습니다. 노신사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여기가... 할아버지, 옆에 있던 아이가 울면서 할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노신사는 손녀의 얼굴을 보고는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민재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래, 시험은 내년에도 있지만 민재는 중얼거렸습니다. 이 할아버지의 숨은 지금 말고는 기회가 없었어. 내가 나가지 않았으면. 저분은... 민재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가슴이 너무 벅차올랐습니다. 후회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가슴 한쪽이 따뜻해졌습니다. 아버지가 느꼈을 그 감정, 누군가의 생명을 구했을 때의 그 벅찬 감정, 이제 민재도 알 것 같았습니다. 구급차가 출발하기 직전, 민재는 멀리서 노신사가 들것에 실려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노신사는 고개를 돌려 민재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을 들어 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감사하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민재도 손을 흔들어 답했습니다. 구급차 문이 닫혔습니다. 사이렌 소리와 함께 구급차가 터널을 빠져나갔습니다. 민재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경찰관 한 명이 다가왔습니다. 학생, 진술 좀 받아야겠는데요. 괜찮겠어요? 아, 네. 괜찮습니다.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어머니한테 뭐라고 말씀드리지. 3년을 준비했는데 다시 1년을 더. 하지만 동시에 또 다른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도 잘한 거야. 아빠도 이렇게 하셨을 거야. 민재는 가슴에 꽂혔던 태극기 배지를 만져봤습니다. 하지만 배지는 없었습니다. 어디선가 떨어뜨린 모양이었습니다. 민재는 주변을 둘러봤지만 배지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빠가 남겨주신 건데 민재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지금은 배지를 찾을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민재는 한숨을 쉬고 경찰을 따라갔습니다. 그날 민재는 시험 대시인불 속으로 들어가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게 됩니다. 부산 종합병원 응급실.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복도를 비추고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민재는 팔에 하얀 붕대를 감은 채 대기실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텅 빈 눈으로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죠. 핸드폰 화면에는 여러 개의 알림이 떠 있었습니다. 시험장 출석 확인 마감까지 10분 남았습니다. 시험장 출석 확인이 마감되었습니다. 결시 처리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에게서 온 부재중 전화 5통. 민재는 핸드폰을 쥔 손이 떨렸습니다. 뭐라고 말씀드리지. 3년을 준비했는데 시험도 못 봤다고. 또 1년을 더 기다려달라고. 차마 전화를 걸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민재는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고 다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후회는 없었습니다. 아니, 후회하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사람을 살렸잖아. 아빠도 그러셨을 거야. 이게 맞는 거야.
스스로를 다독이며 민재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때 응급실 안쪽에서 의사들의 대화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터널 사고에서 온 노인분 CT 나왔습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없네요. 연기 흡입이 좀 심한데 산소 치료 계속하면 회복될 겁니다. 그나저나 이분 어디서 많이 본 얼굴인데 저도 그런 생각했어요. 누구더라?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한 간호사가 작게 소리쳤습니다. 아, 혹시 한기우 명예회장님 아니세요? 순간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복도에 있던 간호사들의 시선이 일제히 응급실 안쪽으로 향했습니다. 뭐라고? 한기우 명예회장님, 태산그룹 한기우 회장님 말씀이세요? 원무과 직원이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환자분 신분 확인 좀 해주세요. 잠시 후 확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대한민국 조선해운 산업을 일으킨 태산그룹 한기우 명예회장님 맞습니다. 병원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병원장이 직접 달려왔고 VIP 병동을 준비하라는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민재는 멍하니 그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재벌 회장님이었구나. 내가 구한 사람이. 그런데 왜인지 마음 한쪽이 더 무거워졌습니다. 그렇게 대단한 분을 구했는데 나는 지금 이 꼴이네. 민재는 자신의 찢어진 옷과 붕대 감긴 팔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바로 그 시각 서울 한남동 넓은 대저택, 거대한 철문이 열리고 정원을 지나 웅장한 본관 건물이 나타납니다. 태산그룹 회장 집무실, 천장까지 닿는 책장, 넓은 책상, 그리고 창밖으로 보이는 한강 전망. 한도경 회장은 책상 앞에 앉아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쉰중반의 나이지만 여전히 카리스마가 넘쳤습니다. 회색빛 머리, 날카로운 눈빛, 그리고 단호한 인매. 대한민국 재계를 움직이는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때 비서가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도경은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고 말했습니다. 무슨 일인가? 비서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명예회장님께서 부산 해저터널 사고로 병원에 이송되셨습니다. 도경의 손이 멈췄습니다. 서류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뭐라고?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으시다고 합니다. 하지만 만약 조금만 늦었어도 큰일 날 뻔했다고. 도경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지금 당장 제트기 준비해. 부산으로 간다. 네. 회장님, 비서가 급히 나갔습니다. 도경은 창밖을 바라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아버지, 도경과 한기우 명예회장의 관계는 복잡했습니다. 사업적으로는 아들이 아버지를 뛰어넘었지만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만큼은 여전했습니다. 한기우 명예회장은 맨손으로 태산그룹을 일으킨 사람이었습니다. 전쟁 이후 폐허가 된 부산에서 작은 철공소 하나로 시작해서 결국 대한민국 최고의 조선해운 그룹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지 도경은 어렸을 때부터 지켜봤습니다. 그런 아버지가 사고를 당했다니 도경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제트기를 타고 부산으로 내려오는 내내 도경은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구름 위를 날아가는 비행기. 하지만 도경의 머릿속은 온통 과거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20년 전, 또 다른 바다, 소말리아 앞바다. 도경은 그때를 잊을 수 없었습니다. 태산그룹의 젊은 전무였던 그는 해운 사업 현장을 직접 점검하기 위해 아프리카 해역으로 나갔었습니다. 당시 소말리아 해역은 해적들의 천국이었습니다. 하지만 도경은 자신만만했습니다. 우리 배는 대형 화물선이야. 해적들이 함부로 건드리지 못해. 그런데 그게 오산이었습니다. 밤중에 작은 고속보트 여러 척이 화물선을 습격했습니다. 총을 든 해적들이 배에 올라왔고 선원들은 모두 인질로 잡혔습니다. 도경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좁고 어두운 선실 안, 손이 묶이고 눈이 가려진 채 며칠을 갇혀 있었습니다. 물과 빵 한 조각만으로 버텨야 했습니다. 죽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건가? 아버지, 죄송합니다. 도경은 처음으로 자신의 나약함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타타타탕 갑작스러운 총성, 폭발음, 선실 밖에서 고함과 비명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선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대한민국 해군입니다. 움직이세요. 검은 마스크를 쓴 한국 특전대원이 도경의 팔을 거칠게 끌어당겼습니다. 도경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한국 군대가? 여기까지?
특전대원은 도경의 손을 풀고 빠르게 밖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갑판 위는 아수라장이었습니다. 해적 몇 명은 이미 제압당했고 나머지는 바다로 뛰어들어 도망가고 있었습니다. 한국해군 특전대원들이 신속하게 배를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도경은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살았다. 살았어. 그런데 갑자기 뒤편에서 총성이 들렸습니다. 탕 숨어있던 해적 한 명이 도경을 향해 총을 쐈습니다. 도경은 얼어붙었습니다. 하지만 총알은 도경에게 닿지 않았습니다. 한 특전대원이 재빨리 도경을 밀쳐냈고 대신 그 대원의 어깨에 총알이 스쳤습니다. 대원이 신음을 냈지만 곧바로 자세를 잡고 해적을 향해 총을 겨눴습니다. 해적은 총을 떨어뜨리고 손을 들었습니다. 도경은 그 대원을 바라봤습니다. 오른팔에 선명한 태극기 패치, 왼쪽 가슴에 이름표, 강준호 상사. 강준호는 어깨에서 피가 흐르는데도 도경에게 물었습니다. 괜찮으십니까? 도경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을 위해 총알을 막아냈습니다. 모르는 사람인데 그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이유만으로 도경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당신이. 강준호는 짧게 웃었습니다. 저희는 대한민국 해군입니다. 국민을 지키는 게 임무니까요. 그리고는 다른 대원들과 함께 배를 정리하러 갔습니다. 구출 작전이 끝난 뒤 도경은 의무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강준호를 찾아갔습니다. 상사님. 강준호는 붕대를 감고 있었지만 여전히 씩씩한 표정이었습니다. 아, 전무님. 괜찮으세요? 저는 괜찮습니다. 당신 덕분에. 당신이 아니었으면 저는. 도경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강준호는 손을 저었습니다. 제 일일 뿐입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도경은 주머니에서 작은 것을 꺼냈습니다. 금속으로 된 작은 태극기 배지였습니다. 이것을 받아주시겠습니까? 강준호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도경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건 우리 집안에 대대로 내려오던 겁니다. 제 할아버지께서 6.25 전쟁 때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목숨줄이라고 하셨죠. 제 생명을 구해주신 은인께 이것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강준호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건 너무 귀한 물건 아닙니까? 제발 받아주십시오. 이것이라도 드려야 제 마음이 편합니다. 도경은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강준호는 잠시 고민하다가 조심스럽게 배지를 받았습니다. 그럼 소중히 간직하겠습니다. 도경은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작전 이후 국제 정세와 언론의 관심 속에 바쁘게 움직이다 보니 도경은 강준호의 연락처를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그냥 헤어졌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온 후에도 도경은 몇 번이고 해군 본부에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개인정보 보호 때문인지 작전 기밀 때문인지 강준호 상사의 소식을 듣기는 어려웠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도경은 사업에 몰두했고 결국 아버지를 이어 태산그룹의 회장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빚이 남아 있었습니다. 강준호 상사, 그분은 지금 어디서 무얼 하고 계실까? 그 은혜를 갚지 못한 채 이렇게 살아가도 되는 걸까? 그게 도경의 평생 한편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부산 종합병원에 도착한 도경은 급하게 병실로 향했습니다. VIP 병동에는 이미 경호원들이 배치되어 있었고 의료진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도경은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워 계신 한기호 명예회장, 산소 마스크를 쓰고 계셨지만 의식은 명료했습니다. 도경이 왔구나. 아버지, 괜찮으세요? 어디 다친 데는 없으세요? 도경은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한기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다. 다행히 살았어.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한기호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터널에서 사고가 났는데 한 청년이 불 속에서 날 꺼내줬어. 청년이요? 그래, 젊은 청년이었어. 정말 용감한. 한기호는 말을 잇지 못하고 눈을 감았습니다. 의사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회장님, 명예회장님은 지금 많이 지치신 상태입니다. 좀 쉬시게 해드려야겠습니다. 도경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병실 밖으로 나온 도경은 비서에게 물었습니다. 그 청년이 누군지 알아봤나? 네.
지금 확인 중입니다. 병원 CCTV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 비서가 태블릿을 들고 왔습니다. 회장님, CCTV 영상입니다. 화면에는 터널 앞모습이 나왔습니다. 연기가 자욱한 가운데 한 청년이 노신사를 등에 업고 뛰어오는 장면. 그리고 카메라가 클로즈업 되는 순간 도경의 심장이 멈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청년의 양복 깃에 꽂혀있는 작은 배지. 낡고 빛이 바랬지만 분명한 모양. 태극기 배지. 도경이 20년 전 강준호 상사에게 건넸던 바로 그 배지였습니다. 도경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배지. 회장님, 무슨 배지 말씀이십니까? 도경은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설마 그때 내가 준. 도경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우연일까? 아니면 그 청년 지금 어디 있나?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지금은 대기실에 있을 겁니다. 도경은 즉시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제발. 병원 밖 버스 정류장. 민재는 팔에 붕대를 감은 채 낡은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꺼냈다가 다시 주머니에 넣기를 반복했습니다. 어머니께 전화를 걸어야 하는데 차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말씀드리지? 시험도 못 봤다고. 또 1년을 더 기다리라고. 민재는 고개를 떨구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3월의 차가운 바람이 민재의 찢어진 셔츠 사이로 스며들었습니다. 나 정말 바보같이 산 건가? 그냥 모른 척하고 시험 보러 갔어야 했나? 하지만 그 생각을 하자마자 민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럴 수는 없었어. 사람이 먼저야. 아빠도 그렇게 말씀하셨어. 민재는 가슴을 만져봤습니다. 태극기 배지가 있어야 할 자리. 하지만 배지는 없었습니다. 아마 터널 안 어딘가에서 떨어뜨린 모양이었습니다. 아빠가 남겨주신 건데. 민재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시험도 망쳤고 아버지의 유품도 잃어버렸습니다. 나 정말 오늘 왜 이렇게 모든 게 꼬이는 거지?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검은색 고급 세단 여러 대가 빠르게 다가오는 게 보였습니다. 차들이 정류장 앞에 일렬로 섰습니다. 민재는 무심코 바라봤습니다. 누구지? 병원에 큰 인물이라도 온 건가? 가운데 차량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한 남자가 내렸습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단정한 양복을 입은 남자. 회색빛 머리, 날카로운 눈빛. 하지만 지금은 초조함이 가득한 얼굴. 민재는 그 얼굴을 어디선가 본 것 같았습니다. 어디서 봤더라. TV에서. 남자는 주변을 둘러보다가 민재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민재는 어색하게 일어났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남자는 대답하지 않고 민재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찢어진 셔츠, 붕대 감긴 팔, 그리고 남자의 시선이 민재의 가슴 부근에 멈췄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민재의 주머니 쪽. 민재는 무의식적으로 주머니를 만져봤습니다. 남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혹시 방금 터널 사고에서 사람을 구하신 분입니까?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네. 그런데요. 남자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혹시 태극기 배지를 가지고 계셨습니까? 민재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그걸? 네. 가지고 있었는데 잃어버렸습니다. 남자는 주머니에서 작은 투명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민재의 태극기 배지가 들어있었습니다. 민재의 눈이 커졌습니다. 제 배지. 어떻게? 남자는 떨리는 손으로 배지를 꺼내 민재에게 건넸습니다. 병원 측에서, 터널에서 발견해서 저한테 전달해줬습니다. 민재는 배지를 받아들었습니다. 낡고 작은 배지. 하지만 민재에게는 세상 무엇보다 소중한 것.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남자는 배지를 바라보다가 민재에게 물었습니다. 그 배지, 어디서 난 겁니까? 민재는 배지를 쓸어내며 대답했습니다. 아버지가 남기고 가신 겁니다. 아버님이... 네, 아버지는 대한민국 해군 특전전사셨어요. 소말리아에 파병 갔다 오셨고요. 남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혹시 아버님 성함이 강준호입니다. 강준호 상사.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남자의 무릎이 휘청했습니다. 그는 버스 정류장 한가운데에서 갑자기 민재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왜 그러세요? 민재는 황급히 남자를 일으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남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의 아버지 강준호 상사님이 20년 전 소말리아 바다에서 제 목숨을 살려주셨습니다. 민재는 얼어붙었습니다. 네, 남자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한도경입니다. 태상그룹 회장 한도경. 민재는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태상그룹, 한도경 회장, 대한민국 재계의 거물, TV에서만 보던 사람. 그 사람이 지금 자기 앞에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멈춰섰습니다. 모두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바라봤습니다. 도경은 계속 말했습니다. 20년 전 저는 소말리아 해적에게 붙잡혔었습니다. 죽을 뻔했죠. 그때 대한민국 청해부대가 구출 작전을 펼쳤고 도경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때 저를 구해주신 분이 강준호 상사님이셨습니다. 제 앞을 가로막고 총알까지 막아주셨죠. 민재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이분을. 도경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저는 그때 강준호 상사님께 이 태극기 배지를 드렸습니다. 우리 집안의 가보였죠. 목숨의 은인께 드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연락처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헤어졌습니다. 그 후로 수없이 찾아봤지만 소식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도경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 아버지가 터널 사고를 당했습니다. 죽을 뻔했죠. 그런데 도경은 민재를 바라봤습니다. 당신이, 강준호 상사님의 아드님이 제 아버지를 불 속에서 구해주셨습니다. 20년 전에는 아버님이 제 목숨을 구하셨고 오늘은 당신이 제 아버지의 목숨을 구하셨습니다. 도경은 다시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민재는 얼떨떨했습니다.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아버지가 이분을 구했다고. 그리고 내가 그분의 아버지를. 민재는 도경을 일으켰습니다. 회장님, 일어나세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도경은 일어났지만 여전히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민재는 태극기 배지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저는 그냥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아버지도 그러셨을 거예요. 그냥 군인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하신 거죠. 도경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당신과 당신의 아버님은 목숨을 걸고 남을 구하셨습니다. 당신은 시험까지 포기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소방 공무원 시험. 민재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네, 3년을 준비했는데 오늘 못 봤네요. 도경의 표정이 단호해졌습니다. 강민재 씨. 도경은 민재의 손을 잡았습니다. 앞으로 당신이 꿈꾸는 모든 길, 제가 끝까지 돕겠습니다. 이것은 시혜가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갚아야 할 빚입니다. 강준호 상사님께 갚지 못한 빚, 그리고 당신께 갚아야 할 빚. 제발, 제가 도와드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민재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부담 가지지 마세요. 이것은 제 진심입니다. 도경은 비서를 불렀습니다. 지금 당장 최고의 의료진을 불러 민재 씨와 어머님의 건강을 완벽하게 체크해드려. 그리고 민재 씨가 공부하시는데 필요한 모든 것 준비해. 민재는 어리둥절했습니다. 저는. 도경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따뜻하고 진심 어린 미소였습니다. 민재 씨, 당신은 제 생명의 은인 아드님입니다. 그리고 제 아버지의 생명의 은인이십니다. 이제부터 저를 가족처럼 생각해주세요. 그날 오후, 민재의 어머니는 태상그룹이 마련한 VIP 건강검진 센터에서 생애 처음으로 제대로 된 종합검진을 받았습니다. 허리 통증, 위궤양,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것들을 치료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민재는 응급실에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았습니다. 화상 전문의가 직접 민재의 팔을 치료했고 흉터가 최소화되도록 특수 연고를 처방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병원 VIP 라운지에서 도경과 민재, 그리고 민재의 어머니가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도경은 민재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제가 뭐라 감사를 드려야 할지. 어머니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닙니다. 우리 민재가 한 일인데
어머님께서 이렇게 훌륭한 아들을 키워주셨습니다. 강준호 상사님과 어머님의 가르침이 있었기에 민재 씨가 오늘 이런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겁니다. 도경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앞으로 민재 씨가 하고 싶은 공부 무엇이든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의 건강도 책임지겠습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민재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아버지가 하신 일이 이렇게 돌아오는구나. 그날 이후 민재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히 경제적인 지원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민재는 터널 사고 이후 병원 응급실에서 의료진들이 생명을 살리는 모습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소방관도 중요하지만 구조한 사람을 끝까지 살리는 것도 중요하구나. 현장에서 구하고 병원에서 끝까지 지켜보는 사람. 민재는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응급의학과 의사, 현장에서 119와 함께 뛰고 병원에서는 응급실을 지키는 의사. 도경은 민재의 결정을 전폭적으로 지지했습니다. 좋습니다. 의대 진학을 준비하시는 거군요. 제가 최고의 교육을 받으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민재는 재수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경제적 부담 없이 오직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더 이상 편의점 야간 알바를 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도경이 마련해준 안정적인 생활비 덕분이었습니다. 민재는 하루 15시간씩 공부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밤 12시까지. 하지만 이번에는 힘들지 않았습니다. 목표가 명확했고 누군가의 기대에 부응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1년 후 민재는 의대에 합격했습니다. 그것도 서울의 명문의대에. 합격 발표를 확인한 순간 민재는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가장 먼저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나 붙었어. 전화기 너머로 어머니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재야, 민재야. 엄마, 울지 마. 이제 시작이야. 나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의사 될게. 그 다음으로 도경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회장님, 저 합격했습니다. 도경의 목소리에도 감정이 묻어났습니다. 축하합니다. 민재씨,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회장님 덕분입니다. 아닙니다. 당신의 노력 덕분입니다. 저는 단지 옆에서 응원했을 뿐입니다. 도경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강준호 상사님께서도 하늘에서 기뻐하고 계실 겁니다. 민재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네, 아버지께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의대 생활은 힘들었지만 보람찼습니다. 민재는 특히 응급의학에 관심을 쏟았습니다. 실습 시간에는 누구보다 열심히 배웠고 교수님들도 민재의 열정을 인정했습니다. 6년이 흘렀습니다. 민재는 의대를 졸업하고 응급의학과 전공의가 되었습니다. 부산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 민재는 하얀 가운을 입고 응급실을 뛰어다녔습니다. 2번 환자 혈압 떨어지고 있습니다. CPR 준비. 네. 민재는 능숙하게 심폐소생술을 시작했습니다. 한때 터널에서 노신사를 살렸던 그 손이 이제는 매일 병원에서 생명을 살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는 한국이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던 때였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전 세계가 혼란에 빠졌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K방역, K의료. 한국의 의료 시스템과 의료진의 헌신이 전 세계의 칭찬을 받았습니다. 민재도 그 최전선에 있었습니다. 중환자실에서 방호복을 입고 하루 15시간씩 근무했습니다. 쓰러지는 환자들을 붙들어 살렸습니다. 침대가 부족하면 복도에라도 환자를 눕혔습니다. 한 명이라도 더 살려야 해. 민재의 신념이었습니다. 어느 날, 한 방송사에서 코로나 최전선의 의료진을 다큐멘터리로 담았습니다. 카메라가 민재의 뒷모습을 잠깐 비췄습니다. 방호복을 입고 환자를 돌보는 모습. 그리고 잠깐의 휴식 시간, 벤치에 앉아 물을 마시는 민재의 얼굴. 땀에 젖고 지쳐있지만 여전히 단호한 눈빛. 그 영상이 방송되었습니다. 태상그룹 회장실. 도경은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옆에는 이제 대학생이 된 딸이 앉아 있었습니다. 아빠, 저 사람, 우리 집에 가끔 오던 민재 오빠 아니야? 도경은 화면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내가 어릴 때 민재 삼촌이라고 부르던 그 오빠야. 와,
진짜 멋있다. 저렇게 힘든 일을 하고 있었구나. 도경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재는 우리 집의 은인이야. 그리고 이제는 이 나라의 은인이지. 딸이 물었습니다. 아빠, 민재 오빠한테 뭔가 더 도와드릴 수 있는 거 없어? 도경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민재는 이미 스스로 훌륭한 사람이 되었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저 응원하는 거야. 도경은 핸드폰을 꺼내 민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민재 씨, TV에서 봤습니다.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힘내세요. 잠시 후 민재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회장님, 감사합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도경은 미소를 계속 오전 1120지였습니다. 역시 강준호 상사님의 아드님답군. 시간이 더 흘렀습니다. 민재는 전문의가 되었고 이제는 후배 의사들을 가르치는 위치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특별한 제안을 받았습니다. 국군의무 사령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강민재 선생님, 해외 재난 지역 의료 지원팀에 합류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민재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네, 가겠습니다. 몇 년 뒤 지진으로 무너진 어느 나라의 도시, 건물이 무너지고 먼지가 자욱한 거리, 그곳에 대한민국 의료팀이 도착했습니다. 하얀 유엔 조끼를 입고 태극기 완장을 찬 의료진들, 그 중심에 민재가 있었습니다. 여기 부상자 있습니다. 민재는 무너진 건물 잔해 사이로 달려갔습니다. 10살쯤 되어 보이는 외국 아이가 다리에 부상을 입고 울고 있었습니다. 민재는 아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내가 도와줄게. 민재는 아이를 안고 의료 텐트로 뛰었습니다. 그 모습을 CNN 카메라가 담았습니다. 태극기 완장을 찬 한국 의사가 외국 아이를 안고 달리는 장면. 전 세계로 방송되었습니다. 한국 의료팀이 가장 위험한 곳으로 먼저 들어갔습니다. 그들의 헌신이 많은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NHK, BBC, 여러 언론이 한국 의료팀을 칭찬했습니다. 현장에서 한 외국 기자가 민재를 인터뷰했습니다. 닥터 강, 당신은 왜 매번 이렇게 위험한 곳으로 들어갑니까? 민재는 잠시 생각하다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제 아버지는 대한민국 군인이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이런 말씀을 남기셨어요. 민재는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우리가 먼저 들어가야 누군가는 살 수 있다. 저는 그 말을 따라 살고 있을 뿐입니다. 기자는 감동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의 아버지는 정말 훌륭한 분이셨군요. 네, 제 자랑스러운 아버지입니다. 그날 밤, 한국의 한 아파트 거실, 민재의 어머니, 한기호 명예회장, 한도경 회장이 한자리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에서 태극기를 단 민재가 웃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훔쳤습니다. 여보, 준호 씨. 어머니는 하늘을 향해 중얼거렸습니다. 당신이 지켜낸 나라에서 당신 아들이 또 다른 생명을 지키고 있어요. 한기호 명예회장도 눈가를 훔쳤습니다. 주름진 손으로 작은 태극기를 꼭 쥐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준호 상사, 그때 나를 구하더니 이제는 아들이 이 나라 이름을 저렇게 멀리 들고 가 있구먼. 도경도 조용히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민재 씨, 당신은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강준호 상사님의 정신을 이어받아 이렇게 세상을 밝히고 계시는군요. 도경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저도 계속 도와드리겠습니다. 민재 씨가 더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도록. 몇 년이 더 흐른 어느 날, 민재는 잠시 한국에 돌아와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해외 의료 활동으로 지친 몸을 쉬면서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어느 저녁, 한도경 회장의 저택에서 작은 만찬이 열렸습니다. 민재와 어머니, 한기호 명예회장, 한도경 회장 가족 모두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식탁에는 따뜻한 음식들이 놓여 있었고 부드러운 음악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한기호 명예회장은 이제 80이 넘었지만 여전히 정정했습니다. 민재 군, 이번 활동은 어땠나? 민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힘들었지만 보람 있었습니다.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었으니까요. 한기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터널에서 나를 구해준 그날이 생각나는군. 벌써 몇 년이나 지났나. 민재는 웃었습니다. 저도 그날을 잊을 수 없습니다.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뀐 날이었으니까요.
도경이 말했습니다. 민재씨, 당신 덕분에 우리 아버지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아버지 덕분에 제가 살아있습니다. 이 인연은 정말 기적 같습니다. 민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제가 더 감사드려야죠. 회장님 덕분에 제가 의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도경은 손을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당신의 노력이었습니다. 저는 단지 기회를 드렸을 뿐입니다. 민재의 어머니가 눈물을 훔쳤습니다. 우리 준호 씨가 하늘에서 보고 있을 거예요. 아들이 이렇게 훌륭하게 자란 걸. 한기호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강준호 상사는 진정한 영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도 영웅입니다. 식사가 끝난 후 민재는 테라스로 나왔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보였습니다. 반짝이는 불빛들. 도경이 민재 옆에 섰습니다. 아름답죠? 네. 정말 아름답습니다. 도경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민재씨,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십니까? 민재는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계속 이 일을 하고 싶습니다. 해외 재난 지역에서, 도움이 필요한 곳에서. 힘들지 않습니까? 민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힘들지만 보람 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니까요. 도경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역시 강준호 상사님의 아드님이십니다. 민재는 도경을 바라봤습니다. 회장님, 저는 아버지처럼 훌륭한 사람은 못 됩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정신만큼은 이어가고 싶습니다. 충분히 이어가고 계십니다. 아니, 더 발전시키고 계십니다.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별이 빛나는 밤하늘. 도경이 말했습니다. 민재씨, 혹시 아십니까? 네, 당신의 이야기가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다는 것을. 민재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도경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최근 의대 지원자가 늘었다고 합니다. 특히 응급의학과 지원자가. 화면에는 뉴스 기사가 떠 있었습니다. K의료의 영웅들, 젊은이들에게 영감을 주다. 해외 의료 봉사 지원자 급증. 민재는 놀란 표정으로 기사를 읽었습니다. 도경이 계속 말했습니다. 당신의 행동이 많은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이 얼마나 값진지 당신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민재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저는 그저 아버지의 가르침을 따랐을 뿐이라고 하시겠죠. 알고 있습니다. 도경은 민재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바로 위대함입니다. 대단한 것을 하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당연한 것을 묵묵히 실천하는 것. 그것이 진짜 영웅입니다. 민재는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몇 달 후, 민재는 다시 해외 재난 지역으로 떠났습니다. 이번에는 내전으로 피해를 입은 나라였습니다. 민재는 UN 의료팀과 함께 난민촌에서 활동했습니다. 하루에 수백 명의 환자를 돌봤습니다. 약도 부족하고 장비도 부족했지만 민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민재는 텐트 밖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하늘에는 별이 가득했습니다. 민재는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태극기 배지. 민재는 항상 그 배지를 가슴에 품고 다녔습니다. 아버지. 민재는 하늘을 향해 중얼거렸습니다. 저 잘하고 있는 거죠?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민재야. 잘하고 있어. 아빠가 자랑스럽다. 민재는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났습니다. 텐트 안에는 여전히 도움이 필요한 환자들이 있었습니다. 민재는 다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괜찮으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환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재는 미소를 지으며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장면. 재난 현장 한켠. 밤하늘에 태극기가 펄럭이고 있습니다. 그 아래에서 민재가 무전기에 대고 말합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의료팀 강민재입니다. 마지막 환자까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카메라는 천천히 하늘로 올라갑니다. 한국과 먼 타국의 밤하늘을 동시에 비춥니다. 별들이 반짝입니다. 나레이션이 흐릅니다. 선행은 빚이 아닙니다. 갚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대를 건너 이어지는 대한민국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화면이 천천히 어두워집니다. 하지만 태극기는 여전히 펄럭이고 있습니다. 감동적인 음악이 절정에 이르며 엔딩 미 채널 마무리. 따뜻한 피아노 선율이 잔잔하게 흐르며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강준호 상사가 20년 전 소말리아 바다에서 보여준 용기, 그리고 그 아들 강민재가 부산 터널에서, 그리고 전 세계 재난 현장에서 보여준 헌신. 이것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선행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 베푼 선행은 언젠가, 어떤 형태로든 다시 돌아옵니다. 때로는 바로 돌아오기도 하고, 때로는 세대를 건너 돌아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선행은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마음 한쪽이 따뜻해지셨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분이 계시다면 작은 손길이라도 내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작은 손길이 언젠가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앞으로도 이런 따뜻하고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계속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